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112 한강의 햇살을 품은 작은 놀이터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한강에 위치한 작은 놀이터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놀이터에서 많이 노셨나요? 저는 굉장히 자주 놀았습니다. 놀이터에서 1, 2, 3, 4, 5, 6, 7, 8, 9, 10, 2, 5, 10을 외치면서 탈출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납니다. 경찰과 도둑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얼음땡도 진짜 많이 했죠. 어릴 때 생각해보면 경찰과 도둑 같은 팀게임 할 때요. 대댄지를 하기도 했지만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씩 팀으로 뽑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왜 나보다 저 친구를 먼저 데려가지? 아니 내가 더 잘 숨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게임을 할 때에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술래한테 잡혀 있는데 나는 데려가지 않고 딱 내 앞에서 끊어서 다른 친구들만 끊어주고 데리고 가면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고 또 질투가 날 수가 없죠. 왜 나는 안 데려가고 쟤네만 데려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했던 질투들을 보면 참 순수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이 된 내가 지금 하는 질투들과 어릴 때 했던 질투들이 굉장히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질투를 하는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질투할 때마다 진짜 나란 인간 너무 유치하다 진짜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질투를 할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왜 질투를 할까? 인간은 언제부터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오늘 길 위에서 묻다는 어린 나를 만날 수 있는 이 놀이터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언제부터 질투에 중독이 된 걸까? 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오래된 본능일지도 모르는 감정, 질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질투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질투를 단순히 못난 감정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질투는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했던 감정이기도 하죠. 질투가 인간에게 필수적인 감정이었다라는 건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남은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볼까요?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 아주 먼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갑니다. 약 10만 년 전, 여기는 원시 시대 부족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족의 생존입니다. 그리고 부족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자원과 짝을 확보하는 것이죠. 자원과 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부족은 왜 저 부족보다 고기 양이 적을까? 우리 사냥에 부족한 점이 있나? 저 친구는 좋은 짝을 찾았는데 왜 나는 짝을 찾질 못하지? 이렇게요. 이때 인간이 느끼는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신호였죠. 아주 먼 옛날에는 저 사람이 가진 걸 나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이 감정이 인간을 생존하게 만드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부족 내 경쟁을 촉진하고 인간을 더 노력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감정이었죠.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인간의 질투는 생존과 짝짓기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질투가 없는 인간 사회는 경쟁이 사라지게 되고 발전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죠. 즉, 데이비드 버스는 질투가 우리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원시사회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죠. 우리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도 않고요. 부족을 이루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질투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환경이 변했을 뿐 질투라는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이 느꼈던 질투가 고기와 짝을 두고 경쟁하는 질투였다면 현대사회의 질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외모나 사회적 지위를 두고 경쟁하는 질투로 변했죠. 질투의 대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질투라는 본능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게 새겨져 있죠. 그리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시스템들은 질투라는 우리의 본능을 더 크게 증폭시켰습니다. 과거의 질투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현재의 질투는 소유와 연결된 감정으로 변했죠. 언어를 보면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생각과 삶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언어와 현재의 언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꿈을 꾼다, I dream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졌다 라고 말하죠. 과거에는 꿈을 꾸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다면 현재 우리는 꿈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 dream, 나는 꿈을 꾼다 라는 것은 내가 꿈을 꾸는 그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졌다 라는 건 내가 꿈을 성취해야만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 자체만으로는 꿈이 될 수 없다. 내가 반드시 그 꿈을 가져야만 그게 꿈인 것이다. 의 개념으로 바뀐 건데요. 꿈은 이제 소유하는 것이 되었고 성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말한 존재에서 소유로의 변화입니다. 에리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존재보다는 소유에 집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증폭하게 되는 것이고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존재를 소유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가졌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가죠. 나는 얼마나 많은 걸 가졌나?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나? 왜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나? 이런 식으로 질투가 작동하면서 우리는 끝없이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신호였던 질투는 이제 소유와 비교의 감옥이 되어 우리의 생존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원래는 생존의 신호였던 질투가 이제는 소유와 비교의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쌓아 올려지고 있는 SNS 문화가 우리의 감옥을 더 견고하게, 더 드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SNS 시대, 질투는 또 얼마나 강화가 되고 있는 걸까요? 원시사회에서 질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존재하는 것으로는 가치가 없고 오직 소유해야만 가치가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질투가 크게 증폭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SNS가 등장하면서 질투의 범위와 강도는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제는 질투가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될 만큼요. 그렇다면 SNS는 우리의 질투를 어떻게 폭발시킬까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알아보죠. 첫 번째 이유는 가까움입니다. SNS를 통해 우리는 아주 많은 사람과 가까워졌다라고 느낍니다. 가까워졌다라는 이 착각이 우리를 망가뜨리죠. 친속성 효과라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상대를 더 친근하게 느낍니다.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대상일수록 친근감을 느끼죠. 우리가 어린 시절 친하지 않았던 친구와 짝꿍이 되고 나면 친해졌던 이유도, 같이 얼음땡을 하고 탈출을 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요. 그리고 SNS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마주치고 그 대상과의 거리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SNS가 물리적 거리를 허물 때 우리는 원래는 비교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나의 비교를 부추기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멀리 떨어져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누군가를 질투할 순 없습니다. 저기 저 산 아래 언덕마을의 옥순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과거와 요즘은 다르죠. 이제는 저기 저 산 아래 언덕마을의 옥순이가 어떻게 생겼고, 아침으로는 무엇을 먹고 저녁에는 어딜 가는지, 옥순이가 얼마나 재능이 있고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또 얼마나 자주 쇼핑을 하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모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기 저 산 아래 언덕마을의 옥순이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알 수도 있죠. 이렇게 SNS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을 수천 명 만들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에게 비교할 대상이 수천 명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SNS가 허물어버린 물리적 거리, 수천 명의 사람들과 가까워진 우리,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질투는 가까운 누군가와 나의 일상을 비교할 때 생기는데, SNS에서 보여지는 타인의 편집된 일상이 지금 나의 일상과 크게 비교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SNS가 누군가의 편집된 일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은 장편소설처럼 흘러가죠. 내 인생엔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는지, 또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 있는지, 내 스스로가 미워지는 행동들은 또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건지 나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나가는 장면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될 그 모든 장면들을 나는 직접 다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SNS에 올라오는 누군가의 인생은 아주 멋지게 정돈된 하이라이트 문장처럼 보입니다. 장편소설 내에 가장 멋지고 근사한 문장들만 추려놓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그런 문장들을 만날 때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두거나 언제라도 볼 수 있게 메모를 해두거나 그 멋진 문장을 그대로 필사해서 나의 노트에 적어두기도 하죠. 누군가의 SNS는 그렇게 멋진 문장으로만 편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루어진 장면들을 봤을 땐 그 사람의 인생에는 나처럼 비극적인 일도, 창피한 순간도, 어두운 마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이렇게 SNS를 통해 남들의 행복한 순간만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은 한없이 지루하고 볼품없고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SNS가 우리의 질투를 폭발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호르몬인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SNS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도파민 보상까지 결합된 아주 강력한 질투 생성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SNS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을 때마다, 하트를 받을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죠. 반면 좋아요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SNS와 상대적 박탈감 연구에 따르면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사람은 단편적으로는 자기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점차 상대적 박탈감이 커집니다. 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까요? 연구에 따르면 SNS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타인과의 비교, 즉 상향 비교를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나보다 우월한 사람과의 상향 비교가 반복되면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됩니다. SNS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향 비교는 습관화가 되고요. 자기 만족도도 감소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맹수를 사냥하지 않아도 되는 안락한 삶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안부를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상을 만들어줬죠. 하지만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꿈을 꾸는 과정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이 서글퍼지는 존재가 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아요를 받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내 자신 스스로에게 네가 참 좋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본주의를 버리고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살 수도 없고요. SNS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마케팅과 브랜딩을 하는 일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회 속에서 건강한 질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질투가 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나를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아주 예전에 질투가 그랬던 것처럼 질투가 우리의 생존을 도울 수 있도록 질투라는 감정을 길들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질투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질투는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질투를 이용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질투를 길들이는 법, 그리고 질투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 질투를 길들일 마음이 충만해지셨다면 다음 길 위에서 꼭 다시 만나요. 길 위에서 묻다. 오늘 길 위에서 묻다 10화는 기영도 시인의 시 질투는 나의 힘과 함께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질투는 나의 힘, 기영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 시에서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질투가 자신의 원동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깨닫죠.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아주 소홀하게 살아가죠.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한 시인의 고백처럼요. 여러분은 타인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 애쓰느라 나 자신에게 좋아요를 주는 것을 잊고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요즘 그런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길 위에서 묻다가 여러분께 나 스스로에게 좋아요를 건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 위에서 묻다를 진행하며 꿈을 꾸는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 스스로를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저는 키운이었습니다. 다음 길 위에서 묻다는 질투가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 위에서 묻다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만나요. 그럼 저는 또 다른 길 위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